예, 여상규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부나 기업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중에 24% 정도가 24%. 여성 변호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계셨으니까 예. 지방법원 여성 법관의 비중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한 대충 20~30% 그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법이나 대법으로 올라가면서 현재의 그 비중이 떨어지죠? 예. 5%가 채 안 된 3~4%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부부가 법관이었죠? 네. 왜 남편보다 먼저 법복을 벗었어요? 저는 법원에 있을 때 행정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항상 고민의 끝에 있는 것이 헌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헌법재판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저로서는 헌법적 지식이 참 얕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 연구관이 되어 제가 공부하고 싶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테고. 네. 뭐 남편 보고 당신이 먼저 법복을 벗어라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가족사이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법관으로 임용된 후, 좀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어떤 법관의 직무를 하는 것이 자기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임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함께 근무하다가 제가 전직을 한 것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예. 이런 현상들이 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데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경우에 양성평등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예. 후보자가 보니까요, 2010년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네. 2013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을 겸임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제정이 되어 있죠. 저희가 그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죠? 네, 제정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 했는데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무부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개별적인 뭐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개별법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차별 금지 사유를 무엇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차별의 영역은 어디까지도 보여야 될 것인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구제 조치를 어느 법위까지 해야 되는지,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무르익지 못해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이 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저를 중도 보수 이런 유형으로 쓴 언론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선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하고 그래야 있습니다. 되겠죠. 네. 예.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테고요.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죠. 네. 예. 그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그거 삭제하라는 그런 권고였죠. 예. 예, 그것도 들어있죠. 예.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이게 통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면서 소수 의견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권의식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적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론을 제기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어떤 견해든 비판할 수 있고 또 그 비판을 통해서 견해가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통신 자료의 수사기관의 어떤 이용에 관해서 그 부분을 판단할 때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오원충과 같은 흉악범에게 잡혀있는 국민의 입장에 있을 때 과연 어떠한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사익과 공익을 조화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저로서는 적어도 통신 자료에 해당하는 간단한 자료만큼은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영장 없이 이용하게 하고 사후 통제 자체로서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소신을 갖고 판단했습니다. 예, 여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중에 청문회 경험이 가장 많으시고 또 국회 인사청문회 관련된 저서까지 펴낸 이춘석 의원님 멋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북 익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께서 내신 소득 자료를 보니까 예. 로펌에서 연간 수억 원대의 급여와 상여금을 받으셨습니다. 네. 예, 제가 합산을 해보니까 네. 6년 동안 26억 원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이 금액은 평균을 내더라도 4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고위 법관들이 로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직 기간 중 쌓은 경험과 능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러한 소득 금액이 후보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력과 능력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제가 받은 금액이 고위 공직자 변호사님이 받은 금액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어느 금액이 그분의 전문적인 것과 부합해서 적정하다는 판단을 잘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1년에 4억 정도의 소득이라면 고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4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아도 되고 20억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예.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예. 뭐 본인들이. 그런데 네, 국민의 세금으로 그런 능력과 경험을 쌓은 공직자들이 예. 전관 이유로 자신의 사익을 취해요. 네. 그리고 일반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돈을 벗습니다. 네. 그러면 돈 벌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공직에 계셨다가 로펌으로 가신 후보자들이 많은 금액을 받는데 네. 그냥 열심히 돈 버시고 사시면 저 아무 말도 안 드립니다. 네. 그런데 공직 그만두시고
이 로펌에서 기업체를 대변하고 또 거기서 경력을 쌓아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서울 고판사 퇴직하시고 로펌에 가신 이후에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 국세처 조사법률 고문, 각 부처 인권위원회 인권위 상임위원 다 하시면서 정부 쪽의 인맥 다 쌓으시고 로펌에서 돈 열심히 버시면서 기업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업하신 분이 그냥 그렇게 쭉 사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시 헌법재판관이라는 공직을 옵니다. 이 국민의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이 쳇바퀴식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후보자께서 사법고시에 수석학교 가시고 나서 모 일간지에 시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한겨레 기억나십니까? 신문 네, 기억. 후보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출세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로펌에 계시면서 이런 빈부격차와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관되게 해오신 일이 있으시거나 기여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일을 기회로 28년 전에 저와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22살에 제가 생각했던 그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고 있습니다. 다만 28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제가 사법연수생, 아니 그 얘기는 예. 다 알고 있고요. 예. 그 로펌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내가 적어도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 한번 노리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하나라도 얘기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럴까요? 저는 사실 어떤 남편을 잃고 시댁과 재산 분쟁을 했던 어떤 의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의뢰인의 남편은 만두를 빚는 분식점 주방장이었는데요. 아니 그걸 제가 다 들을 예, 수는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어려운 네. 그 이혼 소송에 도와주셨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서 저는 후보자의 어떤 경력을 보고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뭐 저는 후보자께서 재판관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냐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늦게 후보자부터 자리가 하나 왔어요. 네. 이 반포 비도 아파트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입가를 낮게 신고한 거 맞죠? 저희도 어젯밤에 그 자료를 보내면서 확인했습니다. 예. 자, 이런 것을 속칭 다운 계약이라고 부른 것도 맞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실거래 제가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자요.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후보자한테. 네. 이런 것을 다운 계약이라고 부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저는 후보자 답변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예. 지금까지 후보자들은 다운 계약이 드러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예. 하여튼 그게 어떤 이유라더라도 국민들한테 네. 그렇게 심려를 끼치는 부분들은 죄송스럽다는 말은 최소한합니다. 네. 근데 후보자는 당당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 예. 실거래를 낮게 쓴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아파트를 팔 때 실세 차익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냈다. 예.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네. 실제 살 때 다운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내가 그걸 팔 때 다운 계약했기 때문에 양도세 더 많이 냈다. 이게 답변입니까? 부적절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살 때는 당연히 취등록세 당연히 인하받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고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네. 다 바보, 천치입니까? 예, 매우 제가 어제 급하게 그 답변을 하는 와중에서 국민 여러분께 그분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는 보이지 못한 채 제 변명만 하게 된 부분은 정말 저는 이제 잘못한 오후에 것 뭐 같습니다. 인권위에 후보자께서 내신 의견들이라든가 이것들도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예, 저는 적법하고 일반적이면 괜찮다 하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재는 지금까지의 법 해석을 바꾸는 기관이에요. 법 해석을 충실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헌법재판도 없어도 돼요.
그냥 대법원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미래가치,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강변한 네. 후보자 태도가 정말 헌법재판관의 태도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예.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한 해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에 대한 확단이 없으면 저는 헌법재판관 지금까지 살아온 행태에 비추어서는 헌법재판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예. 네, 그랬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남녀의 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제정이 돼 있죠. 저희가 그때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되고 있죠. 네, 제정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 했는데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법무부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개별적인 남녀고용평등법이라든지 개별법들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차별금지 사유를 무엇으로 넣어야 될 것인지, 차별의 영역은 어디까지도 보여야 될 것인지,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구제 조치를 어느 법위까지 해야 되는지, 가족적인 문제가 있어서 잠깐 변호사 개업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개업을 하다가 아무래도 다시 어떤 법관의 직무를 하는 것이 자기의 특성에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임관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함께 근무하다가 제가 전직을 한 것입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 다 사정이 있겠지만은 예. 이런 현상들이 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데 하나의 장애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 후보자께서 우리나라 경우에 양성평등의 정도가 어느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의 수준은 매우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죠. 예. 후보자가 보니까요, 2010년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적이 있고, 2013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을 겸임했죠. 4%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부부가 법관이었죠. 네. 왜 남편보다 먼저 법복을 벗었어요? 저는 법원에 있을 때 행정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재판을 담당하다 보니 항상 고민의 끝에 있는 것이 헌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했거나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헌법재판제도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여서 저로서는 헌법적 지식이 참 얕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헌법재판 연구관이 되어 제가 공부하고 싶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가서 계속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테고, 네. 뭐 남편 보고 당신이 먼저 법복을 벗어라라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저희 가족사이긴 한데요. 저희 남편이 법관으로 임용된 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과 합의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논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무르익지 못해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앞으로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본인이 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언론에 저를 중도 보수 이런 유형으로 쓴 언론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어떤 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이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하고 그래야 있습니다. 되겠죠. 네. 예.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될 테고요. 예. 그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계실 때 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있었죠. 네. 예, 여상규입니다.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그 정부나 기업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 변호사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중에 24% 정도가 24%. 여성 변호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계셨으니까 예. 지방법원 여성 법관의 비중은 제가 기억은 잘 안 됩니다만 한 대충 20-30% 그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법이나 대법으로 올라가면서 현재의 그 비중이 떨어지죠. 예. 5%가 채 안 된